게요. 자, 41번에 그 변호인의 비여자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비여자 신문이란 주제가 A급 주제니까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검사 또는 사경관의 조치는 비여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하잖아요. 그 이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맨 밑에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거다. 다툴 방법이 준항고 뭐 이런 것들도. 자, 42번도 중요합니다. 이거 헌재 결정인데요. 아니네요. 이거는 대원 판례다. 그죠? 저 대화의 녹음 청취에 강연, 토론, 발표 등을 녹음하는 것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우리 그 통신과 대화입니다. 그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다음 대화의 어떤 비밀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의 어떤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이때는 허가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일방이 말하고 일방은 듣기만 하는 이런 강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더 대화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대화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밑에 대화에는 당사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 강연과 토론, 발표 등은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는 거죠. 됐고. 이제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강연, 토론, 발표도 대화이다. 대화 녹음에 대한 허가장을 받았다면 강연을 녹음해도 되는 거죠. 그다음 45번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건 이제 기소 이후의 수사활동인데요. 기소 이후의 수사활동에서 우리 이런 것 알고 있다, 그죠? 법정에 나와서 이미 증언을 한 자를 불러와서 이걸 번복 증언을 받아내는 참고인 조사는 안 된다고 했죠. 이 번복시키는 형태의 조사활동은 안 돼요. 그게 뭐 진술 조서를 작성하건 아니면 번복하는 내용을 직접 적게 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건 아니면 법정에서 했던 이 증언이 위정이라고 아예 위정죄를 인지해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도 그 번복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는 피고인의 범죄의 증거로 못해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동의를 했을 때는 증거로 쓸 수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야기고요. 이 판례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법정에 뭐 어렵지 않게요. 증인으로 소환해가지고 신문이 가능한 자예요. 법정에서. 그런데 검사가 기소가 됐는데 이제 법정에서 소환해서 신문이 가능한 자인데 그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기 전에 미리 검사가 참고 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증거로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했던 번복 증언과 마찬가지 이유로 뭐 공판 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46번. 이제 특정 불특정은 우리한테 A급 주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가볍게 한번 보세요. 그냥. 그다음에 47번에 요거는 벌써 출제도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소시효가 A급 주제니까요. 심판례가 나온 다음에 당연히 A급 주제의 심판례가 이제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이제 선거범죄를 범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했단 말이죠. 이것이 당내 경선 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예요. 그러면 당내 경선 투표일이 우리 공소시효 기산일로 볼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끝나야만 돼요. 내가 의도했던 범죄는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든 후보로 당선되는 게 아니죠. 공직선거에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당 후보로 말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 투표일이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완료된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고 당의 공직선거 투표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범죄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시효는 진행해요. 내가 의도했던 범죄는 뭐 당내 경선에서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내 경선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결국은 내가 의도하는 것은
공직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거니까요. 공직선거 투표일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48번. 자, 이 48번도 이게 좀 가볍게는 봐주세요. 우리 국선 변호인 선정사위에 구 미친놈의 장단 빈청년이 있죠. 구 미친놈의 장,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인데요. 이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만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는 유일한 어떤 잣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그 밑에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 심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됐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지금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제 49번. 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출석도 뭐 그렇게 이게 출제가 빈번한 우리 A급 주제가 아니니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런 것도 알고 있으잖아요. 그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돼요. 그런데 항소심의 피고인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가능하죠. 그렇죠. 약식 명령에 대한 정체판 절차든 아니면 항소심 절차든 피고인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따져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가볍게 진한 글자만 봐볼까요? 그러면 피고인이 1회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대요. 그 다음에 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했대요. 안 나온 거죠. 3회 공판기일에. 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회 공판기일에는 안 나오고요. 4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과 나왔어요. 그러면 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나오지 않은 채로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자, 1회, 2회는 나왔고 3회 안 나왔죠? 한 번 안 나왔죠. 처음으로. 4회는 다시 나왔죠. 그 다음 5회 안 나왔죠. 연속으로 두 번이 아니고 토탈 지금 두 번인 거죠. 그러니까 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개정 못해요. 이런 것은 법원 측에는 되게 좋아할 주제예요. 법원 측에는. 넘어가서 50번요. 요것도 항소 이유서 제출 이런 것들이 항소심 절차가 그렇게 뭐 우리한테 A급 주제가 아니라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51번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여러분 청와대 문건요. 우리 특별검사 말이죠. 특별검사가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게 넘겨받은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청와대 문건 진한 글자 보세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다. 이제 청와대 문건요. 특별검사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죠. 이게 수사를 진행할 때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 이것은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다. 그 다음 52번이요. 52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을 잠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명 날인에 가름해서 기명 날인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재판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재판서. 뭐냐면 판결사고 각종 영장이에요. 판결사고 각종 영장은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압수수색 검정영장 밑에 진한 글자요. 압수수색 검정영장. 자, 판사의 서명 날인 날에 서명만 있고 옆에 날인이 없다. 이거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건데 날인이 없다는 거예요. 위법한 거죠. 무효인 거예요. 이 영장은. 자, 앞서 영장에는 그 밑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서명 날인 날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법관이 진정한 의사에 의해 발부된 거야. 그래서 이거 유효 아니야? 아니죠. 우리 법에 서명과 날인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런 무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위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할 때 위법은 모든 위법입니까? 중대한 위법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증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경미한 절차 규정 위반이요. 우리 판례는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즉 경미한 위법일 때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할 때 위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은 맞아요. 그런데 서명 날인하라고 돼 있는데 날인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경미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한 것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이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의 기초에서 수집한 절차상의 결함은 있지만 파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정도와 내용 이게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거죠.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경미한 위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맨 밑에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이 사건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한 획득한 2차 증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됐죠? 근데 저전에 제가 한번 그 학생이 가지고 와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영장 자체가 유효다 뭐 이런 식으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했던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거예요. 영장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뭐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아 그 강사가. 영장은 무효예요. 여러분 그만 판례 보셨죠?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영장은 무효예요. 영장은 무효인데 위법 무효인 영장이에요. 근데 이건 절차상의 결함이 있는 거죠.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경미하다는 거죠. 경미한 위법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수성 배제 법칙할 때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위수성 배제 법칙할 때 이 위법은 중대한 위법이니까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영장 자체가 적법 유효라는 게 아니에요. 영장은 무조건 무효인데 이 영장을 가지고서 압수했는데 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발부됐고 그래서 이 절차 조항, 이 절차 결함은 있지만 이 결함 정도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成立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53번요. 예,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이 전문 법칙은 중요한 주제니까요. 이건 좀 봐두세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본래 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많이 했죠. 원진술의 내용이 요정사실이다. 원진술.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직접 법관에게 들려주면 이게 원본 증거인데 경험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법정 외에서 이야기해요. 그 원진술의 그 내용이 지금 법정에서 요정사실이 되어 있으면 전문 증거. 원진술의 그 존재 자체가 지금 법정에서 요정사실이 되어 있으면 원본 증거라고 했죠. 요거 이제 딱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요. 여러분 아직 이 부분은 좀 공부를 좀 덜 하신 건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갑이 을에게 자, 이 강도요. 강도. 그리고 이거 병이 정한테 야 강도를 하더라. 갑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원진술이에요. 이게 원진술이라고요. 최초의 진술, 원진술. 예, 경험자고요. 자, 여기 갑의 을에 대한 강도죄를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죄. 이걸 목격한 건 병이고요. 병이 정한테 이야기했고 정이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뭐 이건 전문 맞아요. 원진술의 그 내용 이게 요정사실이 돼 있잖아요. 강도. 그런데 이제 법정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병을 볼게요. 병을. 자, 병이 갑에 대해서 만약에 무고를 했다. 요놈이 수사기관이라면 강도도 아닌데 강도했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무고죠. 무고를 했다 또는 명예를 훼손했다. 이 공연성이 있다고 했을 때 강도 아닌데 강도했다 떠벌리고 댕기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 명예훼손 그러니까 여기 자, 이 병이 갑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를 재판하고 있는 법정이라면 이 원진술의 그 존재 있죠. 존재. 이러한 진술이 했는가가 다퉈지는 거죠. 이러한 진술을 직접 들은 것은 정이니까요. 이 원진술의 그 내용 강도를 지금 재판하고 있으면 강도는 정이 목격한 게 아니죠. 병이 목격한 것을 들은 거잖아요. 전문증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진술의 그 존재 강도 안 했는데 강도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병의 범행이죠. 명예훼손 또는 무고. 그러니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지금 요정사실이라면 증명을 요하는 사실 말이죠. 요한다 증명을. 그러면 원본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명 한번 듣고요. 지금은 암기에 의존하세요. 원진술의 내용, 요정사실 전문 증거, 원진술의 존재 이 말이 나오면 원진술 자체 또는 존재 자체, 존재 이런 말이 나오면 원본 증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스토리를 주면 여기 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강도를 재판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강도 같죠. 또는 살인 이렇게 절도 뭐 이렇게 같으면 뭐 전문. 갑자기 뭐 강도, 살인, 절도 이런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쪽에서는 명예훼손, 무고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명예훼손, 무고 두 개밖에 안 줘요. 명예훼손, 무고 이렇게 주면 원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례가 나왔을 때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1번에 원진술 내용인 사실의 요정사실 전문 증거, 원진술의 존재 자체 요정사실 본래 증거, 즉 원본 증거. 자 2번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2번까지는 좀 봐두세요. 어떤 진술에 기댄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어떤 진술에 기댄 서류인데요. 그 내용이죠. 내용. 이것이 직접 증거로 사용된대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그 서류의 내용이요. 내용. 이게 증거로 쓰인대요. 이때는 전문 증거예요. 내용이란 말이요. 내용. 원진술 내용.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 사람이 나와서 시부리면 그 진술의 내용. 또는 여기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 요게 증거로 쓰인다. 자, 이건 전문 증거예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그 자체, 진술 자체죠. 이거는 원본 증거 됐죠. 진술을 하였다는 그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 증거. 진실성과 관계없는 이 표현 보셔야 돼요.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 증거로 쓸 때는 전문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성과 관계가 있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요. 진실성과 관계 있는 정황 증거로 쓸 때는요. 전문자가 돼요. 원진술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쓸 때는 전문 증거 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원진술 진실성과 관계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가면 전문자가 돼요. 이것도 비교해서 이름 좀 확인해 주세요. 자, 어떤 내용의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제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내용의 진술을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그 자체죠. 이건 뭔데? 원본이죠. 증거능력을 인정했죠. 그 다음 다시 진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안종범 업무 수첩이거든요. 경제수석 비서관요. 그 수첩 자체를 가지고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그 자체를 입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재용하고 단독 면담한 것을 경제수석 비서관한테 불러주고 안종범이가 업무 수첩에 적었대요. 그러면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그 존재 자체를 바로 증명할 때는 뭔데? 존재 자체, 원진술의 존재 자체니까요. 이거는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입증이 되고 난 뒤에 다시 그 서류 안에 담겨있는 안종범 업무 수첩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진실성과 관계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중앙적으로 쓸 때는 전문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업무 수첩에서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 다 통틀어서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시험에도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안종범 업무 수첩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그 업무 수첩에 대해서 판단한 잣대가 또 달라요. 이재용 그 사건과 박근혜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단 뭐 여기서 더 이상 표현하지 말고요. 그다음 54번 공동피고인 사이의 파기 이유가 이건 공통파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통파기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출제는 물론 된 적은 있죠. 이게 뭔데? 자 이거죠. 이 친구하고 내하고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도 항소를 제기했고 저도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항소 이유는 항소이유가 없고요. 제가 제기한 항소는 항소이유가 타당해요. 이런 경우에 내만 파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파기해 주는 거죠. 예, 공평의 견지상 공평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파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같이 파기한다는 것만 있고 이제 학설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같이 파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도 공동피고인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있을 필요 없냐 이 부분이 학설이 좀 분분했었거든요. 근데 판례가 남았습니다. 2심에서도 공동피고인이 되어 있어야만 공통파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공통파기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 판례는 2심에서도 공동피고인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공통파기가 되는 거다. 뭐 여기까지. 공통파기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55번. 이 55번은 아직 전문법칙 그 조문들, 그 다음 전문법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례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친구는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어디까지만 보면 되냐면 아까 53번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 있죠. 이것 정도만은 알고 있고 들어가세요. 이건 나온다면 53번 정도가 일단 먼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55번이요. 이거는 실력 있는 친구들만 따라오세요. 자, 업무수첩. 일단 그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요. 지시사항 부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했던 지시사항 부분과 그다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재용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눈 부분 있죠. 대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화를 나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안종범이가 그 대화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진다고요. 지시사항 부분과 대화 내용 부분. 그리고 다시 이거는 또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셔야 돼요. 뭐 피고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수석 비서관 안종범이도 피고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재용이도 피고인 됐죠. 이재용이도. 이렇게 해서 이제 피고인을 세 명을 놓고서 또 나누어 보셔야 돼요. 판례도 첫 번째 판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안이고요. 한 장 넘어가면 그 56번에 기업체 대표 이재용이가 피고인이 된 사안이고요. 그다음 57번은 경제수석 안종범이가 피고인이 된 사안입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55번부터 볼게요. 자, 모두 다 이제 업무수첩은 지시사항하고 대화 내용 부분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기업인 그 이재용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이제 안종범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안종범이가 적은 거예요. 자, 거기에 1번에 업무수첩에는 지시사항 부분과 대화 내용 부분이 함께 있다. 2번에 갑의 진술 중 지시사항 부분은 존재 자체가 요정사실인 경우, 이런 표현들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존재 자체가 요정사실인 경우에는 원본 증거, 본래 증거죠. 갑의 업무수첩 중 지시사항 부분은, 자 이제 보세요. 존재 자체가 일단 그러한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업무수첩을 통해 증명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뭐라고요? 우리 앞에 53번 했던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술 있죠. 진술.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황대로 쓸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 했죠. 그런데 안종범이 지가 직접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진술서가 된다는 거죠. 진술서. 그러니까 뭐 거기 어디 나옵니까? 자, 거기 업무수첩 중 지시사항 부분은 형소법 313조 1항에 따라서 작성자인 공소의 갑 그 안종범이요 진술로 성립이 진정함이 증명된 때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갑의 업무수첩 등의 대화 내용 부분이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런 거죠. 자, 여기 피고인 이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하고 이제 이재용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것을 이 대화 나눈 것을 이제 여기 비서관요, 갑이죠, 비서관요, 안종범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 대화 내용을 그대로 쭉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화 내용 부분은 뭔데? 자, 피고인과 제3자가 나눈 대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종범이가 직접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직접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 것을 들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뭔데? 요거는 요 피고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16조 1항이 되는 거죠. 316조 1항. 피고인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일단 316조 1항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과 이재용이 대화하는 것을 종범이가 옆에 들어가가지고 들은 게 아니죠. 이 둘이가 단독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종범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려준 것, 대화 내용을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 316조 1항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피고인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법칙의 법조문 체계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이런 보기 어려워요. 예, 피고인의 말을 들었으니까 316조 1항 뭔데요?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신 상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갑의 업무수첩 등의 대화 내용 부분이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자 넘어가서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는 전문 진술로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316조 1항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특신 상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사건 공소의 갑의 업무 수첩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공소 외 갑의 업무 수첩 등은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는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밑에 4번은요. 맨 밑에 바로 위에 315조 3호가 될 수 있는가? 기타 특히 시용할 만한 청원 아래 작성 문서로 볼 수 있는가? 안종범의 업무 수첩을 315조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시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 문서라고는 볼 수는 없다. 됐죠? 그다음 이제 56번이요. 똑같아요. 이제는 뭐 피고인이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지금은 피고인이 이재용입니다. 이놈이 지금 피고인이라고요. 이놈 피고인이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대통령요. 대통령은 제3자인 거죠. 제3자. 이 제3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경제석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이야기를 종범이가 들은 게 아니죠. 제3자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1항이 뭐로 바뀌겠어요? 응? 앞번에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놨을 때는 316조 1항이죠. 피고인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재용이가 피고인이라면 제3자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 316조 2항으로 가는 거예요. 2항. 이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볼게요. 자, 업무 수첩의 대화 내용 부분, 지상 부분 이렇게 나뉘어지고, 지상 부분은 존재 자체가 요정 사실인 경우에 본래 증거, 전문 증거 아니고, 지시사항 부분은 지상 부분. 그러니까 일단 본래 증거인데요. 그 지시사항 부분, 그 내용이 이제 증거로 쓸 때는 323조 1항 작성자인 공소의 갑의 진술로 성립이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지상 부분 말이죠. 밑에 이제 3번요. 대화 내용 부분.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 전문 진술 316조 2항이라고 했죠. 2항. 2항. 자, 원진술자 사실 외손 사이로 진술할 수 없고 필요성, 그리고 특신 상태, 증명된 때 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갑의 업무 수첩 등은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 증거로도 허용되지는 않는다. 됐습니다. 그다음 57번은 이제 수첩 작성자인 경제석 비서관이 피고인이란 말이죠. 이 같은 경우에도 다 동일해요. 이제 피고인의 업무 수첩과 지상 부분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이것도 그대로 316조 1항이 되겠죠, 그죠? 제3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요. 됐습니다. 나머지 다 동일해요. 여기 업무 수첩 지상 대화 내용 부분, 지시사항 부분은 존재 자체가 요정 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 전문 증거 아니고요. 업무 수첩 중 지시사항 부분은 323조 1항 승배 진정이 증명될 때 증거로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피고인의 업무 수첩 등의 중범위가 피고인이니까요. 피고인의 업무 수첩이라고 했죠. 대화 내용 부분이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316조 2항이 되겠죠. 필요성과 특징 상태. 근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못합니다. 간접 사실에 대한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황 증거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번에 315조 3호 특히 시용할 만한 증황 아래 작성 문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315조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안종범의 업무 수첩은 딱 두 가지로 나누세요. 지상 부분과 대화 내용 부분 이렇게 딱 나누시고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이재용하고 경제속 비서관 이 두 가지 이렇게 묶음을 두 개를 하세요. 안 해도 돼 사실 이거는 뭐. 그래서 지시사항 부분은 뭐라고요? 자, 수첩에 담겨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지시사항이 있었는가를 증명할 때는 원본 증거. 그러니까 증거로 인정되고 난 뒤에 그 대화 내용 지시사항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진술 증거로 쓸 때는 중범위지가 직접 적었으니까 진술서가 되는 거예요. 323조 1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는 인정돼요. 지시사항 부분은. 근데 대화 내용 부분은 어떻다고요? 대화 내용 부분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316조 1항의 요건인데요. 왜? 그들이 대화 내놓은 것을 듣고 그 대화를 적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뭔데? 316조 1항의 요건을 일단 갖춰야 돼요. 근데 1항의 요건은 특시 상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증거를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 경제석 비서관과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이래들이 피고인인 경우에 이들의 이야기를 종범이가 들은 게 아니죠. 누구요? 이들과 대화를 나눈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뭐 316조 2항이 되는 거죠. 제3자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316조 2항이 되는 거고, 이거 뭔데? 필요성과 특신 상태죠. 근데 필요성과 특신 상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58번. 피고인 이에 대한 특별검사 이외 진술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인데요. 특별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실제로 피해자 신문에 나간다. 그렇죠. 이제 피고인이면요, 진술조서 형식으로 취해도 이건 피해자 신문 조사 아닙니까? 피해자 신문 할 때는 사전에 진술급금 고지되잖아요. 고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하대요. 그러면 증거를 못하는 거죠.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죠. 피고인을 불러와서 조사를 했고 진술조서에 적어도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 신문 조서란 말이죠. 피해자 신문 할 때는 사전에 진술급금 고지되는 거니까요. 자, 59번. 자, 59번은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3.1사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질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한 사유로 진술을 못해야 되죠. 이때 증언거부권 행사를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죠. 여기에 자, 60번 한번 봐볼게요. 예,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형갑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했다라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대요. 검사는 사법경찰 작성 공범갑에 대한 피해자 심조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해자 심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대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1번에 이제 갑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의 피해자 심조서 진술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더라도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언이 없다.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우리 사경 피해자 심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인정이잖아요. 내용 부인하면 증거를 못한다. 자, 공동 피고인인 갑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용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사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원진짜 갑이 사실 외소선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갑의 진술을 내용하는 의뢰 법정 증언은 전문적으로 증언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 공동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갑이래요. 공동 피고인 갑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갑의 진술을 내용하는 의뢰 진술이래요. 그러면 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공동 피고인이 피고인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면 피고인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의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갑이 나와가지고 을이 나와가지고 갑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증거로 못하는 거죠. 왜? 316조 2항이죠. 제 을은요 316조 2항 뭔데? 공동 피고는 제3자니까요. 316조 2항 필요성과 특상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필요성은 그 갑이 사실 외순 사유로 진술을 못해야 되죠. 근데 갑이 지금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진술은 증거로 못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피고인하고 공동 피고인 갑이 있고 이 갑의 이야기를 들은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피고인도 피고는 아닌 자잖아요. 피고는 아닌 자의 말을 지금 을이 들었으니까 316조 2항이라는 거예요. 필요성과 특상태인데 필요성은 원주인자인 갑이 사실 외수 사유로 진술을 못해야 되죠. 하고 있으니까요. 자, 맨 밑에 찔한 글자 바로 볼게요. 피고인이 을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삼되 동의했다 볼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을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삼되 동의했다 볼 여지는 없고 을의 증언에 따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 증거이 없는 전문 증거는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데요. 동의했다 볼 여지도 없대요. 그리고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고 결국 피해자 신문조서 및 진소서 을의 전문 진술은 증거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결국 공동 피고인의 그 진술을 들은 그 을의 증언이거든요. 을의 증언. 결국 이건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을의 진술은 증거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판례 사례 문제를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61번.
자,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이건 넘어갈게요. 신빙성 증명력에 관한 것이고 증명력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자, 62번.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뭐 촬영하는 그런 놈들 있잖아요. 여성의 어떤 뒷모습 같은 거 촬영하는 이런 놈들. 그럼 봐보세요. 이게 촬영하고 있을 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잠복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막 이렇게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압수영장을 발받아 두는 건 좀 어려워요. 이미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이미 제출하면 이것을 압수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미 제출 과정이 만약에 위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압수를 했을 때 압수 조서를 작성할 거예요. 근데 이미 제출의 임의성이 지금 의심스럽다고요. 그러면 그 압수 절차는 위법하겠죠. 근데 압수 조서를 작성할 때 그때 수사기관이 잠복하고 있으면 지가 목격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수가 위법이라는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목격을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압수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목격한 부분. 이거는 뭔데? 수사 과정에서 제3자가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수사기관도 목격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제3자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목격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관서이고 이것을 수사기관이 묻고 지가 답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조서를 적어야 되는데 지가 직접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사관에게 작성한 진술서가 될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진술조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수 절차가 위법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진술증거가 되는 거죠. 요거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이 구분이 좀 되십니까?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휴대폰 이게 잠복하고 있다가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제출의 임의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압수 부분은 위법한 건 맞아요. 요거는 변론으로 하고 여러분이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조서에 기재를 했다면 요거는 목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잠복했던 여러분들은 참고인이 될 거고 그러면 조사를 받을 때 원래 수사기관이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적었다면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가 될 건데 요거는 312조 5항에서 우리 1항부터 4항을 준용하고 이거는 참고인 진술서 4항을 준용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까지는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 하더라도 그 압수서에 기재한 그 진술 부분 있죠. 목격한 부분. 이 부분은 진술조서로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피고인이 증거람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이 이를 묘사한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형소법 312조 5항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압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됐나 이거? 오케이. 그래서 2번 한번 보세요.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 중 압수 경위란에 기댄 상계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 증거람에 동의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 63번 형정상향금지. 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우리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형정상향 금지 원칙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A죄로 약식 명령 발령됐고 A죄만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중한 종료형으로 못 가요. 중한형은 선고 가능하죠. 즉 벌금 액수는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건이 병합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건이 병합돼가 정치재판 절차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대요. 이 경합범으로 처단할 때 이전에 약식 명령 A죄에 뭐 B죄가 병합된 거예요. 지금 정치재판 절차에서. 그래서 A죄도 징역을 선택하고 B죄도 징역을 선택해서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병합됐다 하더라도 형정상향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중한 종료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합범 처벌하면서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형정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도 밑에 보이죠. 거기 보면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번 보세요. 정제반 청구했는데 병합을 해서 각 죄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을 선택을 했고 경합범 가중에서 1년 2월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정사형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64번부터 볼 건데 그 취업 제한 명령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가 되면 취업 제한이 되면 행동의 자유나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로 보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이전에는 취업 제한 명령을 판결문에 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법에 의해서 취업 제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이전에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취업 제한이 10년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취업 제한을 판결문에 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은 다 똑같이 하면서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쭉 따라오셨어요? 이전에는 취업 제한을 선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라고 법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전에는 법에 따라서 당연히 10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항소가 제기됐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판결문에 취업 제한 기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고하면서 다른 형은 다 똑같이 하고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을 선고했다는 거죠. 이게 불이익 변경일까요? 아니겠죠. 왜? 5년이 깎인 거잖아요. 얼핏 보면 이전의 판결문에는 취업 제한이 전혀 없어요. 왜? 이제는 선고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당연히 법에 따라 10년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판결문에 취업 제한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5년을 선고했다는 거죠. 그러면 5년을 실제로 깎아준 거니까 취업 제한 기간 5년을 불이익 변경은 아닌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형은 다 똑같고요. 취업 제한 기간만 5년에 더 늘렸습니다. 그럼 불이익 변경일까지 아닐까요? 이겠죠. 형은 다 똑같고 취업 제한 기간만 늘렸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유형을 깎아주고 취업 제한 기간을 늘렸다면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겠죠. 너무 이제 어찌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발찌하고 그 내용은 뭐 사뭇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발찌 부착 말이죠. 64번요. 자, 보안처분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맞죠? 그래 징역 7년 80시간 쭉 가가지고 10년간 취업자명을 선고했고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뭐 이거 보세요.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자유형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취업 제한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요. 불이익 변경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의한 미친 잘못은 없다. 판단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그죠? 자유형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 다음 3번. 자, 이 3번이 징역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변경 40시간 추징 18만 원. 그런데 그 밑에요.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직권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한 형 그대로 갔습니다. 동일한 형. 그러면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얼핏 보면은 형은 다 동일한데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인 듯 보이지만 이전에는 당연히 10년간 취업 제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밑에 가다 보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종전 규정보다 피고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원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일한 형이에요. 1심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간보다 더 긴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이것은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취업 제한은 세 개를 비교해서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뭐 딱 우리 피해자 신문 이런 것들 다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무죄 추정 원칙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수갑이나 보상 같은 원칙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도저나 안거를 억제하는 한도에서 수갑이나 보상을 쓰는 것은 가능하죠. 이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뭐 우리 피해자 신문을 받는 단계는 도주나 한거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수갑이나 보상을 하면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죄 추정에서. 지금 피해자 신문 받는 단계에서 이제 변호인이 수사기관한테 교도관한테 이야기해서 이 수갑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교도관한테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안 하고 피해자 신문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지방법원에 그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뭐 준항고가 가능하겠죠. 그런 내용들 알고 있으면 돼요. 65분. 검사 또는 사경관이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 인정신문 시작전 보호 장비를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다. 넘어갈게요. 자, 66번. 66번과 67번을 제가 나란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67번은 이전에 물론 있었던 판례예요. 이 16년이죠. 그런데 여기 19년에 나온 66번 판례하고 비교를 하라고 했고요. 이것도 제가 네이버에 네이버 밴드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두 개를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설명 한번 들어보고요. 또 이해 안 되면 또 들어보세요. 자, 위의 판례는 이런 겁니다. 그 위의 것은 여기에 간통이 있었고요. 간통이 있었고 간통죄를 범했다는 거죠. 간통죄. 그리고 이제 간통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졌다고요. 위헌 결정이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거예요. 요 간통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간통에 대한 위헌 결정이 떨어지고 뭐 여기 간통죄에 대해서 뭐 재심 개시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봐라. 자,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소급할 효력을 잃은 게 아니죠. 소급할 효력을 잃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요. 지금 이제 간통은 효력을 여기서부터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는 없는 거죠. 이제 효력을 잃었으니까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심으로 가면 뭐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형이 폐지가 됐으니까 뭐 결국 뭐 면소 판결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요. 이게 위의 판례입니다. 밑에서 그 사건 경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매치해 보시면 딱 이런 어떤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거 하나 해볼게요. 그 아래 판례죠. 이게 66번 판례고요. 그다음 여기가 67번 판례예요. 67번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아쉬운 게 계속 이게 핵심 정리스든 우리 테마든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서서히 깊어져가 어느 순간 복습도 물론 하셔야 되죠.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이제 따라올 건데 어느 시점에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학원에도 늘상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좀 따라오게 된다. 사실 우리가 사실 준비할 때도 볼로그도 그랬을 건데 기본 이론 강의도요 한 100강 넘는 그런 세세한 강의를 몇 번씩 듣습니다. 여러분 한 두 번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 될 때마다 우리 뭐 핵심 정리 강의, 뭐 심화 강의, 뭐 진도별 모의고사, 전보의 모의고사 다 하면서 따라가거든요. 우리 뭐 실제 시간을 듣기 어려워가지고 테이프 강의로 계속 들으면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면서 계속 문제를 많이 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한 번 듣고 이제 안 들어요. 혼자 안 돼요. 왜 그런 게 이게 파다하게 만연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계속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합격합니다. 자, 이것도 계속 들어보면 이제 또 될 건데 보세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간통죄를 범했어요. 간통죄를 범했고 그리고 나서 이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어요. 합헌 결정이 있고 그 다음 날 이후에 요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이 돼요. 그리고 간통죄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소급의 효력을 잃는다고요? 여기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간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무죄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급의 효력을 잃은 법률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됐으니까요. 이거 재심돼 안 돼? 이거 재심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재심된다는 게 이제 중요했었어요. 여기는 재심된다는 게 중요했었어요. 재심되고 당연히 이거는 무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재심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 판례에서 재심되고 안 되고가 막 나뉘어졌거든요. 대법관들도 재심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재심되면 무죄 사유가 되는 거죠. 무죄 사유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까지만 소급의 효력을 잃으니까요. 재심되고 이거 뭐 면소 사유가 되는 거죠. 면소 판결
됐죠? 이건 무죄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오답을 걸 때 무죄라고 오답을 걸면 틀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면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조금 쉬었다 갈게요. 좀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남아있는 판례 몇 개만 보고 법조문 정리하고 마쳐드릴게요. 우리 그 찍기는 몇 시부터라고 돼 있더라? 1시부터라고 돼 있나? 1시부터로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거 조금 더 하고 1시 반부터 하는 걸로 하자. 왜 안 되는 거가? 그러면 한 여기 지금 50분 정도 했는데요. 조금 더 하면 여러분 또 집중력 흐려져요. 그러니까 한 5분만 그럼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남아있는 거 다 정리하고 마쳐드릴게요.